안녕하십니까. 월드옥타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분들 그리고 국제통상전략연구원 회원분들과 차세대 회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연구원에서 빅데이터 부문을 맡고 있는 VR에듀의 김재헌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킨텍스가 있는 일산은 현재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어제까지는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쌀쌀하네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약 지금 9년 정도 되고요. 2000년도 초반부터 일본에서 약 15년 동안 IT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코카콜라라든지 NTT 도코모 등등의 유수의 기업들의 IT 컨설팅과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주로 했었고요. 한국에 와서는 약 9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특히 AI 기반의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국가의 어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벌써 재작년 5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정부 지원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일을 했었던 부분은 일단 공공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 환경부, 기타 등등의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생존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약간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뒷부분에서는 제가 경험했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향후 우리 이제 협회, 그 다음에 연구원 분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시면은 ICBMA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사물인터넷, IoT,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ICB, 빅데이터, 그 다음에 M은 모바일, A는 AI.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기 전에는 ICBM까지 해서 IoT와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었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AI가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ICBMA, 순서는 여러 가지로 바꿔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ICBMA에 관련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오기 전에 인류가 살아오는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본 결과 18세기 후반까지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동력, 기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기계로 대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을 통한 대량의 어떤 수송 기반들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산업혁명,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세기 초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혁신적인 전력이라는 게 이제 원활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력의 시대라고 일단 명명을 해봤습니다. 전기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대량의 생산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기가 이 시기에 발견이 돼서 활성이 되면서 현재 전기차를 비롯한 우리 생활에서 전기는 없으면 안 되는 에너지가 되었죠. 이러한 이제 전력의 시대가 두 번째 20세기 초반에 도래가 되었고 기존에 이제 도로, 철도 등의 이제 그런 망들이 확대가 되고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화학,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는 산업 인프라가 확대가 되었죠. 다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 시기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970년대부터 이 당시부터 이제 IT와 인터넷의 시대가 들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모 기업들이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 시대에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기반이 되어서 컴퓨터의 성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그런 제약들이 최소화 되었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의 돌입을 이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데이터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는지, 대략 2015년도 실질적인 원천 기술들은 그 전부터 이미 대두가 되고 있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시대가 변하면서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보관만 했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다음에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고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인공지능 주도형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뭘까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용량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해 가지고는 제약되어 있는 어떤 적은 용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CD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서 아주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정형, 정형 데이터, 이미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 말 그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게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우리가 딱 보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표 안에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중간 단계인데요. 일단 고정된 필드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 이 필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엑셀의 어떤 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처럼 저장은 되지 않지만은 누구나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해져 있는 데이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든지 스키마 등을 포함한 데이터,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보게 되면은 HTML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페이지 내부의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줄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누구나가 보면은 이게 이 홈페이지의 제목이 뭔지, 이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메타데이터라든지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은 이미 기존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비정형 데이터들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이 되지 않는 모든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문서는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SNS를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빅데이터의 아주 가장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시대는 지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스마트 기기가 확산이 되고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다음 이런 이제 디바이스 우리가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휴대용 하고 있는 디바이스 이외에 사물 인터넷, 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IoT가 보급이 되면서 막대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6년과 2025년도까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2025년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이 약 163제타바이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바이트가 사실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데이터인지 사실은 딱 몸에 안 와닿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용량에 대한 어떤 기호와 이름을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킬로바이트라든지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킬로바이트부터 해서 대략 1제타바이트가 지금 102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서, 일단, 우리가 예전에 썼었던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CD, 그 다음에 DVD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메가바이트 이상으로 해서 테라바이트까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타바이트는 최상위의 어떤 지금 그 기호로 나눠져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중에서 작년에 끝났었던 거예요.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해서 뭐 새로운 마블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대략 한 편이 1기가바이트라고 하죠. 1기가바이트의 어벤져스 동영상을 약 10억 개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1제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무진장 이렇게 많이 쌓이는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데이터 댐부터 해서 뭐 데이터 뭐 석유, 원유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21세기 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원유에서는 뭐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중유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용 가치에 따라 가지고는 정제를 한 후 그 해당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죠.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유에 비교를 했고요. 이러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댐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댐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 물에 대한 어떤 저장되어 있는 수자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에너지원을 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뭐 방출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적시적소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21세기 원유는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말씀을 드렸고 이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들. 초반에 빅데이터가 이슈가 됐었을 때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규모. 일단 기존의 데이터보다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라바이트 수준의 어떤 데이터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볼륨이죠. 그 다음에 속도.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속도도 당연히 그에 동반되게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뿐만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는 배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배치 데이터들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속도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었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이제 빅데이터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3V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 이외에 새로운 이제 속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세 가지와 기존에 있었던 공통적인 속성과 새로운 속성인데 그 새로운 속성 중에 하나는 일단 정확해야 된다는 정확성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왔을 때 내가 무언가를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서비스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전혀 새로운 값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확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왔는데 그 한 곳에서만 쓰게끔 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그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상에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러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시각화, 뭐 표가 됐던, 그래프가 됐던, 아니면 동영상이 됐던, 아니면 이미지가 됐던, 여러 부분에서 바로 보고, 아,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공통적인 속성 3가지와 새로운 속성 3가지,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 속성들이 현재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는 총 대략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일단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겠죠. 데이터 소스.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미디어 등등 해서 나눠지는데, 이러한 데이터들 구분은 사실 이제 산업 도메인마다 틀리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데이터는 컨트롤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도 사실 내부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C가 됐다.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 가지고는 수집되는 데이터. 아무튼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들 를 내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지금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뭐 트위터가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뭐 기타 등등의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웹에 나와 있는 어떤 뉴스가 됐던 다양한 기사들은 다 외부 데이터입니다. 내가 컨트롤은 못하지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외부 데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게 다 분산되어 있겠죠.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이제 수집을 했었죠. 그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를 이제 수동으로 했었고,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니면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센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로그 수집기라든지 크롤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롤러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IoT 아주 핵심이죠. 이러한 센서 데이터들, 센싱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집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데이터의 등급에 따라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함에 있어서 장치가 필요하죠. 저희는 뭐 레거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실이 아니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죠.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서버 뭐 IDC 센터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IDC 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실시간이 됐던 배치 처리가 됐던 이런 이제 어떤 오픈 소스라든지 상용 솔루션을 통해서 배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과 배치, 그 다음에 분석 병렬 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구글이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구글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뭐 검색 엔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안드로이드라는 그 모바일 OS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아까 그 원유랑 비교했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이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처리 기술이 분산병렬 처리였습니다. 그 하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아주 고성능의 그런 서버라든지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구글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냐면요. 그렇게 스펙, 그러니까 사양이 높지 않은 어떤 단말기들을 여러 대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여러 대 구성을 해 놓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각자 다 할 수 있게끔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대 어떤 서버가 있으면 한 대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2에서 10에 해당하는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계속 살 수 있게끔, 언제든지 뽑아내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분산 병렬 처리 방식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구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은 전 처리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처리함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서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잘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이제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적재적소에, 이 데이터는 어떤 산업 도메인에, 만약에 제조 쪽에 맞겠네, 아니면 이 제조가 아닌 뭐 서비스 쪽이 맞겠네, 아니면 물류가 맞겠네, 이런 부분들에 맞게끔 어떤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각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됐던, 이 그래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막대 그래프도 있고, 뭐 원형도 있고, 원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시각화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좀 지루하셨을 시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시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변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출현이 되면서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 출현을 했습니다. 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능정보 사회로의 변화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고객과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됐던, 이 솔루션이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판매를 하는 사람들밖에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특정되어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뭔가를 도입을 했을 때, 자기한테 영업을 잘했던 회사,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밖에 내가 사고자 하는, 아니면 내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이든 제품에 대해서 그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미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만 알았다면은, 이제는 고객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높은, 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고객의 눈높이가 향상이 되면서 결국은 앞서 얘기했었던 판매가 됐던, 제조를 됐던, 유통을 하던 이러한 어떤 솔루션 베이스의 회사들은 자기만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생태계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버를 기존에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서버를 도입을 했다고 치면은, 그 서버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적인 솔루션들은 다른 곳들과 같이 해가지고는 함께, 뭐 그걸 이제 저희는 얼라이언스가 됐든 어플라이언스가 됐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8년도니까는 관계 부처에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코리아 4.0이라는 이제 데이터 분야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모든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구분을 뭐 짓는 거는 이제 확연하죠.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 공공 데이터도 사실은 각 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 중복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틀린 데이터들도 있을 텐데, 어떤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만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간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건 사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저같이 이제 민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데이터들을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 모델이 됐던 어떤 회사의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좀 개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공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는 핵심적인 성장 주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21년도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내 뭐 IT 관련돼 있던 아니면 국내 어떤 정책 기조에 기반한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 벌써 이 이야기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이슈가 됐었고요.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뉴딜 재정 투자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이 나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해서 DNA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구조와 이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 기반으로 해서 경제 구조를 좀 더 고도화하자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느끼시죠? 비대면. 이런 이제 비대면 기반을 확충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SOC, 디지털. 사회적으로 이제 뭐 공공이 됐던 나머지 인프라 쪽 관련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이제 국가를 지능형 어떤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처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확연하게 틀리죠? 2020년도가 2.4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되죠. 7.6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까지는 44조, 대략 한 45조 정도 지금 현재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DNA 경제구조 고도화 관련해서는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로 정립을 하자. 데이터 거버넌스. 앞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지루했었지만은 데이터 정형, 비정형 여러 가지가 있었고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과연 어떤 정책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유통이 돼야 되고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기본법이 일단 제정이 됐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이라고 해가지고는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는 다양한 앞서 보여드렸던 원칙적인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부분들을 법적 제도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대면 기반 쪽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 그 다음에 학교, 교육기관들 여러 분야에서 현재 같이 못 만나죠. 예. 못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민간도 아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격 근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이드를 마련을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SOC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개방을 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자율주행,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관련해서 이 인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5G가 시장에 나와서 지금 6G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제일 처음에 공통적인 속성에서 말씀드렸던 그 속도라는 부분은 이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이 5G가 중요하고요. 이 인프라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AI 기반으로 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G와 AI 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의 기술들을 포함해서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자라는 게 이 기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디지털 관련돼 있는 이제 뭐 기술이 됐던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지원을 하자라는 게 큰 골자로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조사했었던 데이터인데요. 국내 시장은 연평균 지금 약 24.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442억 원이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가 일단 4,468억 정도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현재 그 산출이 돼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는 좀 더 제가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외는 과연 어떨까라고 보시면은 EMC라든지 IBM, 오라클, 그 다음에 셋, 구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새로운 제품들, 그게 뭐 솔루션이 됐던, 뭐 다른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가 됐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IBM 같은 경우는 약 3억 명의 환자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구글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안구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이제 당연히 디바이스에 안드로이드라는 그 OS를 통해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약 5억 명의 스마트폰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연수를 이제 중국을 이제 처음 갔다 왔습니다. 제 남동생이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일본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했었는데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약 1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남동생이 중국에서 10년을 생활했는데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일단 중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놀랬던 거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 일단 알리페이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버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훨씬 한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러한 인프라가 있고 그러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우리도 그의 어떤 대항이라고 해야 될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현재 이제 10.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534억 달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14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더 성장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을 예상을 못했고 이 기반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번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 상황을 토대로 해서 IT의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파급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대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더 길게 보면 10년 아니면은 좀 짧게 보면 5년, 6년 안에 이런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눈앞에 이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현재는 누구나가 뭐 회사의 비대면 어떤 솔루션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있죠. 일례로 지금 국내에서도 배달 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숫자는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외, 국내,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산업 현장에서 과연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되어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PM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데이터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동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부 외부 데이터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외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악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본 그 사업 분야에 맞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가 됐던 어떤 판매가 됐던 유통이 됐던 뭐 하루를 했을 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서비스 확산이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에 맞게끔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예로 우리가 지금 이제 OTT라고 얘기를 하죠. 비대면이 되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뭐 유튜브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컨텐츠 중에서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SF를 좋아하는데 SF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뭐 역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스릴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용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사용자가 관심 없는 장르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는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측과 추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부 데이터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외부 데이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 컨트롤 가능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라든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획. 저희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개발자와 분석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고리즘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딱 이제 안 와 닿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가령 저는 이제 그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면서 IT 기술을 모르시더라도 이미 기존의 그 일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산업 도메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지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들을 수식으로 아니면 어떤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는 컴퓨터상에서 잘 구현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 컴퓨터로 옮겼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이제 그 수식을 통해 가지고는 데이터가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분석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단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석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 단계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기획을 해서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이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시판되고 있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거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스터마이징 설계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로 그 기획되고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그 이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 이 모니터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계 시각화라든지 표현이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구현 예시를 말씀드려볼까요? 데이터 분석이 이제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서 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제 모 기업의 그 워치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박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스마트 농업. 사실 한국에서는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예전에 스마트랑 비슷한 뭐 언어를 뭐 UCT부터 해가지고 유비쿼터스라든지 많은 부분을 썼는데 시대의 변해서 그러한 어떤 그 명칭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예전에는 1에서 10밖에 구현을 못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거를 50이라든지 100까지 구현할 수 있으면서 새롭게 이제 변형이 되는 것 같고 농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온실이라든지 외부라든지 뭐 드론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떤 그 온도 센서라든지 이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수분이 어떻게 필요한지 온도가 어떻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을 통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전송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수집 플랫폼을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하둡이라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활용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수집되어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뇌졸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그 고객을 통해 가지고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경보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에서는 CO2라든지 환경에 적절한 어떤 온도, 습도 등등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될 것 같아요. 뭐 모바일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뭐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했었던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마트 에어포트, 항공 쪽,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제 도시 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이 사업을 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많이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제 킨텍스로 와가지고 전시장을 보고 있는데, 재작년에 제가 전시회에 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아주 썰렁합니다. 공항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구현을 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나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공항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는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첫 발단이었어요. 그래서 항공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뭐 다양한 이제 공공사업을 해봤는데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 이제 공공 관련된 사업이 어려운 분야가 3개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전력, 두 번째가 항공, 세 번째가 철도. 이게 참 3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느끼셨을 텐데, 이게 여러모로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전 뭐 공항 쪽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은 해외에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도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여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지고는 있는데,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더 이렇게 장벽을 무너뜨리고 공항에서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통합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우수 중소기업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분야의 신기술을 좀 융합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성화하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도 만들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공사 이전에 나머지 뭐 건설 쪽이라든지 교통 쪽이라든지 철도 쪽이라든지 기술 마켓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그러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술 마켓과 차별을 좀 두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항공기술 트렌드를 제공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트렌드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외에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취합을 해가지고는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다음, 이러한 기술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해보자. 이 클라우드라는 게 참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은 AWS라는 클라우드는 사실 아마존이라는 지금 이제 세계 부호 1위죠. 사실은 처음에 인터넷 쇼핑이 됐던 뭔가 이렇게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는 회사가 커져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충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적인 자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병렬 처리라든지 유유 장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어떤 설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현재 좀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공항공사에서 맡았던 프로젝트가 이 테크마켓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을 했는데 공항이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거를 지능형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항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모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공항이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HS, 수화물이죠. 수화물. 그 다음에 여객. 그 다음에 운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T1이랑 T2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뭐 T3도 만들고 있죠. 공항의 어떤 터미널이라든지, 우리가 뭐, 인천공항이랑 지금 대두되는 게 싱가포르에 있는 뭐 창의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공항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허브 공항이라고 이 명칭을 하게 되면서 비행기도 들렸다가 가게 되고 화물도 들렸다 가게 되고 뭐 사람도 들렸다 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더 예측을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공항이 좀 더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 설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적재적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고요. 사업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항공 쪽 관련된 선진 사례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단계가 있었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이 외부 영향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이런 팬데믹이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스타트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각할 줄은 몰랐고, 사실은 그 전에 공항 자체가 올해 정도면은 재작년에 비교해서 확연하게 급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약간 좀 저조한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데야 또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어떤 사업 범위를 통해 가지고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다른 어떤 잘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래가지고는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시각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운항, 여객, 화물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연평균 성장률은 일단 기존의 데이터는 통계겠죠.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이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되죠. 그 20년 전부터 쌓여진 데이터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시설에서 뭐 저장이 됐다고 치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해야겠죠. 뭐 올해 데이터, 작년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성장률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1, T2로 나눠서 각 터미널별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이 보여지는지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벤트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가 있었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런 어떤 외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뭐 중장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상반기, 뭐 코로나도 사실은 단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운항을 일정별로 볼 수 있게끔, 여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항수라든지 여객수에 대한 현재, 그 다음에 작년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세계 항공 순위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반복적인 거죠. 화물, 그 다음에 여객, 운항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는 시각화가 되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스마트 에어포트, 항공 쪽 분야였고요. 스마트 시티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가 들어가면은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하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어떤 수집부터 처리, 수집, 그 다음에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를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 본 거죠. 그러면 도시는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 전력, 그 다음에 뭐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하나의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기반되는 어떤 인프라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IoT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썼었던 거는 이제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일정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몸에 유해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도 뭐 공장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죠.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는 IoT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전력 데이터,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에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 그 다음에 교통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수집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는 실제 이제 플랫폼 안에서 분석도 하고 전처리도 하고, 저장할 데이터들은 저장을 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자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와 그러한 빅데이터 기반되어 있는 플랫폼들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컨택센터 부분이었고요. 이 컨택센터는 민간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요. 뭐 특정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택센터, 콜센터라고 얘기를 했죠. 콜센터로 얘기를 했는데, 고객들이 이제 민원이 됐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하게 됩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시서 그 기반에서는 녹취를 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사전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녹취를 하게 되고, 그 녹취되어 있는 음성 파일에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떨구게 됩니다. 그럼 텍스트로 떨궈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이러한 그 대상들이 직접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옆에서 들으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듣고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 이제 그 발달이 되면서 녹취록안에 있는 텍스트를 떨구고, 그 텍스트를 기본적인 이제 그 회사마다의 어떤 스크립트가 있어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사를 잘 했는지, 문의에 대해서 잘 대답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가 상담원들이 얘기했었던 대응 자체를 좀 더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성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문의가 됐던 서비스 문의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것과 연관을 할 수 있는 연관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상담을 했던 상담원들의 순위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고객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트렌드를 분석을 하게 되죠. 과연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용했었던 제품에 대해서 뭐 유지보수가 됐다, 아니면 재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컨택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트렌드,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의 성공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인데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틀리고 기업마다도 틀리고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함수화시켜서 수식을 통해 가지고는 컴퓨터상에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각 산업 분야의 특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현장에서 10년, 20년 넘게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비단
컴퓨터 기술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엑셀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엑셀에 들어가 있는 매크로라든지 이런 수식이라든지 간단한 것도 좀 불편해 하시고 그냥 나열해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쓰는데, 최근 기술들을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취합을 해서 예전 기술을,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산업 분야에 최대한 고려한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죠. 사실은 이 장표를 만들기 전에 작년 장표에서는 이게 좀 틀렸습니다. 인프라였는데 세상이 바뀌고 향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비대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이 됐던,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서비스가 됐던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은 계속 발달할 겁니다. 증가가 될 거고. 예,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랑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써야 돼 라고 하면은 태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능력을 취합을 해서 공유와 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획과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기획부터 생각했었던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죠. 기존 프로세스랑 신기술을 융합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공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반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회원사분들과 그 다음에 차세대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함께 지금 월드 옥타, 그 다음에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 내외의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기반을 가지고 계신 회원사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랑 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그러면은 서비스라든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업 모델입니다. 앞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좀 많이 드렸고, 그럼 이제 음성 채팅,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막연하지만은 어떤 얘기구나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음성 채팅, 말 그대로 음성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행이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광 산업이 지금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해외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 유통과 가장 관계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상품 추천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이커머스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포괄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 시스템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의 예시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 컨셉의 가장 큰 두 가지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행이라는 부분을, 여행은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국가를 방문한 다음에 제가 오감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휴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는 비대면상에서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여행이랑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제가 좀 접목을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좀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처음 드리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관광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범용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들을 실제로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비대면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제공이 되고, 실제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사용자한테 판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제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관광산업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과 같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일본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부족했었던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 국가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내가 정녕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한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약 10년 가까이 국내에서 다시 한번 국내 트렌드라든지 국내 산업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대리인처럼 한번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여러 사업인데 제가 일단 동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조이 스트리트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거리를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즐기면서 여행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여행 코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내 여행 가이드가 지금 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3만 명이나 되는 가이드분들이 일단 여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언어적인 부분도 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도 아시고, 이러한 분들이 유튜버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 가이드가 특정 장소를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는 일단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줌이라든지 특정 비대면 솔루션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현장에 못 오는 해외에 계시는 한국을 알고 계시는 사용자들한테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이러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행 컨텐츠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틀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이드가 얘기를 한 거를 언어적으로 텍스트로 보여주고요. 현장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쇼파가 됐던 침대가 됐던,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일단 집에 있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제품들을 실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홈쇼핑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서 특정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내가 한국을 알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예전에 몇 년 전이 됐던 코로나가 있었기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샀었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일본이 됐던 미국이 됐던 대만이 됐던 중국이 됐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그럼 단순하게 1대1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한국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과 가이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구현을 해봤어요. 여행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자기가 그 나라에 가서 외국의 공기도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고생도 할 거고 만족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러나 이제 오감을 만족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러한 이제 비대면 기술을 통하면은. 근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녔던 이러한 이제 투어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일본에 계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뭐 해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탬프라든지 본인이 어떤 장소에 언제 갔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탬프를 이용해서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엔조이 스트리트, 저는 이제 VT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추얼 트래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하나의 예시인 거죠. 예시인 거고,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은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문구더라고요. 과학기술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좀 더 어떤 숨소리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협회,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차기 연구, 저희 이제 원에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는 하실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러한 기술력과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브랜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